여전히 주식시장은 합리적 주가에 와 있는 좋은 주식들이 여전히 많다. 소위 NFT부터 뭐 게임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온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지난 6월 CPI 지수 어쨌든 그때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9.1%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 국제유가가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하반기는 당연히 이제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겠죠? 유가랑 그 우리나라 무역 수지랑 주가랑 좀 어느 정도 관련 있게 보셨으니까. 그렇죠. 여기 아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뭐냐면 지금 물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9%야. 큰일 났어. 금리가 9%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정말 심하게는 그런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물가의 기대 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파월이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했잖아. 내가 그거 헤드라인 CPI를 찾겠다. 별거 아니야. 헤드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유가라던가 곡물 가격에 포함된 물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파월이 변심을 했죠. 이번 7월 FOMC에서 뭐 좋다, 그걸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자기는 PC를 중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시간이 두 가지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기대 인플레 잡고 싶었던 거거든요. 유가가 빠지니까 휘발유가 빠지니까 잡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시간대 이건 서베이인데 이것도 꺾여 내려왔어요. 이게 쭉 이렇게 최근에 확 무너졌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물가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 와서 분기로 여기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모델 돌려보면 내년에 물가 내려갔자 4%대일 거예요.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4%대니까 뭐 큰일 났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예요. 내년에 왜 4%가 오는 줄 아세요? 역기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뒤에 물가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 물가가 그래도 시장에 많이 부담을 주진 않겠구나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자꾸 물가가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겠죠. 아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이전 돌아가나요? 코로나 이전은 못 돌아가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이전처럼 외국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달라졌어요, 세상이.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코로나 환자 늘어도 어떻게 다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물가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내년에. 지금은 4%가 엄청 높아 보이겠지만 내년에 3%대 2%가 다 연준의 목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적응해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 거기까지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자산 배분 중에서 많이 돈 투자했던 게 커머더티 쪽이에요. 돈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을 결정 짓는 게 마치 굉장히 뭐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가장 투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 소위 커머더티 시장이에요. 왜요? 유가 같은 거 보시면 투기적 포지션 보면 알잖아요. 외호가 아니라 그냥 다 투기를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고 막 올라가면 200불 갈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순간 아까 인플레 얘기를 하셨는데 잡혀갈 것이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인플레가 잡혀가면서 금리가 기대보다 잡히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커머더티 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올 것이다. 그쵸. 나오고 있죠,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제일 많이 먼저 들어간 것들이 채권을 사볼까들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을 살까 하다가 뭔가 좀 채권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또 돼요. 그러면 또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 또 하나가 부동산인데 뭐 부동산은 최근에 잘 빠진 게 없으니까 잘 선택은 안 하겠죠. 글로벌하게 보면 유동성이 이만큼 있는데 이건 옛날처럼 다 쫙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늘려놨으니까. 그러면 이거 좀 줄여가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팍 무너지는 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딘가로는 가요. 그렇죠. 최소한 커머더티 빠져나와서 들어올 게 주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가가 이제 이렇겠죠. 사람들이 지금 뭐 매크로에 너무나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1이냐 8.9냐 8.8이냐 이런 논쟁, 정말 무의미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내년에 이때쯤이면 4%대에 가 있다는 거 일단. 그걸 생각하고서 투자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센터님 출근하신 이제 세 번째 기회에서 이어지는 좀 질문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금리도 오르고 긴축돼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작겠다는 걸 알겠는데, 만약 진짜 위기가 이제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센터님 안 온다고 보시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온다면 어디서부터 그 위기가 오는 걸까요? 금리가 와야겠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던 게,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내년쯤에 대해서 경기가 뭐 재고 사이클 때는 좀 주춤해지고 이건 오케이.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막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막 치솟으면 이번에 한 6%까지 갔었거든요. 5%가 깨졌는데 뭐 그런 문제가 터져야지 저 부채가 터져야지 위기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봐요. 그냥 계속 이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터지려면 하이힐드 채권들 갖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위 그런 채권들의 비중이 만기가 가까이 다가선 게 많아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있는데 안 가져와서 그런데 내운형까지도 별로 없어요. 그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또 하나는 만약 굳이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래 유동성을 회수하는 순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으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채권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과거에 보니까 결국은 터졌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종말론적 사고의 핵심이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건 되게 특이한 게 하이힐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힐드가 보통 갖다 꺾일 때는 연준이 돈을 풀어야 꺾여서 내려왔었어요. 이번에 그냥 내려와요. 그만큼 원래 지금 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보면 이제 최근에 하나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며칠 전에 이제 ISM이 나왔으니까 보면 이제 미국의 경기를 딱 나타내 주는 게 이거예요. 신규 주문은 줄고 재고는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는 주는데 재고는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아도 이게 경기가 무너진다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게 내려오니까 우리 수출 증가가 더 내려오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오니까 이 큰일 났어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돌아서는 걸 가능성 봐야 되겠죠. 이때는 굉장히 깊었을 때고 항상 그러지 않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소위 ISM 제조업 지수의 이런 주문 형태는 거의 금융위기 직계 수준과 레벨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따라 내려와 수출이 더 꺾이면 아까 말했던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뭐 저 책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뭐 위기는 쉽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래서 뭐 1, 2년 안에 그런 위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은행이나 기업 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있다면 책에서는 유동성 비율을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뭐 크레딧물의 문제겠죠. 스프레드가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 망하거나 금융기관이 망해야 된다니까요. 위기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IMF 때문에 왜 망했죠? 우리나라가 대기업 재벌이 망해서 위기가 왔던 거고 금융위기 때문에 뭐가 은행들이 망했었잖아요. 지금 기업이나 은행이 망해야 되는데 은행은 돈이 너무 많아서 유동비율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망하려고 해도 쌓여있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망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알아서들 월가도 알아서 하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금융기관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업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이힐드가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기업들 잘 버텨가는 것 같아요. 기업 얘기해 주셔서 사실 경기가 좀 요즘 안 좋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리잖아요. 많은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도 뭐 비용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재고가 쌓이니까 재고가 줄어들 때까지는 공격적으로는 하지 않죠. 그것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에요. 뭐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어떤 그 돌아다니는 어떤 영양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좋다가 아니라 유동성 증가율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뭐가 따라서 내려오냐 매출 증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좋은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게 내려가는 걸 봐야겠냐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죠. 투자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려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저한테 지금 상황이 좋냐 나쁘냐 그러면 나쁘다니까요. 안 좋고 이 상황에서 근데 저는 매출이 2분기 정도 선행하는 걸 본다면 매출액은 올해 4분기는 거의 역성장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올드한 우라가미 군이오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일본이 과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금융의 사계절처럼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렇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실적 장세, 역전, 그냥 그렇게 작동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때는 처음에 그 책이 좋아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별로 유용하진 않다. 그냥 중요한 건 역시설자세란 개념보다는 오히려 올해로 인해서 데이터들이 역기적으로 돌아왔던 게 내년이라는 점 그렇게 바라보시면 내년에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부진한데 주가가 잘 버티네 내지는 조그마한 개선 요인만 갖고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이번에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요즘 코로나 사실 또 다시 부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간념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활동 하시니까 좀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이번 투자들이 이제 뒤인 곳이 저 자신도 똑같고요. 건설주들 다 당했고 리오프닝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우리가 여행 같은 경우에도 딱 보기에도 여행 가는 게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비싸졌죠. 옛날에는 정말 싸게 가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코로나 때로도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도 딱 리오프닝이다. 그건 이제 코로나 좀 멈추면서 좀 돌았었지만 사실 거기야말로 굉장한 선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모로 소위 그런 쪽이 개발되면서 어떻게든 간에 배송료 같은 게 좀 진정되지 않을까요, 이제? 모든 것들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바깥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나가서 먹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사실 DPI라고 해서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CPI와 DPI의 괴리가 너무 DPI가 이게 너무 올라왔던 거예요. 원래는 아마존 같은 곳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준다고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런 곳들이 서비스가 비용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 좋아지는 곳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쪽은 저물고 있는 거죠. 그쪽만큼 좋아지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레스토랑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된 게 있으면 편한데 우리나라 미국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리오프닝 기업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움직였던 상황이었고요. 그럼 영화관이나 어쨌든 요즘 공연, 휴양지 사람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뭐 특별히 관계가 없나요? 영화관 회사는 잘 되는데 회사가 재무 구조가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거의 뭐 달마다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엄청나다면서요.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몸이 한번 상했을 때 병을 크게 앓고 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지 아닌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좀 호재는요? 호재는 없을까요? 아까 이제 좋게 보시니까 호재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당 그림인데 이 15페이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 주가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주가가 이 추정치 내려오면서 주가가 버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국면 추정치 계속 경망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익이 주가는 잘 버텼잖아요. 돌아서 확 올라왔었고 이때도 엄청 내려오는데 주가는 엄청 올랐었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최근에 오히려 물가가 픽 아웃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3분기 이후에 박살날 거야.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우리 기업에 상당히 투자할 만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걸 EPS 강소구에 돌아선다는 게 뭐 제가 혼자 말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소위 컨센서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인데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럼 왜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왜 좋아질까요?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단초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원화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만큼 실적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이러니까 한차이 아니라 매출이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달러가 강하니까 매출이 적어 보이는 거고 우리는 달러가 있으니까 매출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꽤 많다니까요, 지금. 그런 쪽에서 기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투자를 어떻게든 간에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쪽에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길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지는 게 결국은 환과 환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요즘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니까 한국에서 주식을 판다? 정말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채권을 판다? 아니에요. 다 과거에 보면 미국이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원화 채권을 샀어요. 2018년에는 25조를 샀어요. 외국인들은 다시 아까 처음에 거로 돌아간다면 결국 원화가 비싸냐 싸냐가 외국인들한테 매우 중요해요. 그럼 원화가 굉장히 싸져 있는 1,300원 이상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게 이 짙은 선이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30%가 넘게 빠졌었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런 그림이 전개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자꾸 우려들을 많이 하니까 많이 팔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들은 사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말단 대형주 사러 들어갈 거라. 센터장님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싸니까.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뭐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서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지표로 책에서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투자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변곡점에서 제일 중요한 원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1,300원 이상에 머무르고 있으면 해볼만 한 거예요. 네. 만약에 1,100원, 1,200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줄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 감각으로 접근하셔도 큰 실수는 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1,100원대 오면 흥분해서 주식을 많이 사죠. 그리고 그때 사놓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이 그때 외국인 보통 많이 팔아요. 외국인 파는 걸 거의 다 받아주는 경우가 그럴 때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변에 없이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이 말을 비슷해서 욕을 먹었던 건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번에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사실 뭐 엄청 중소형주 막 이런 걸 사진 않고 대형주 살 것 같은데 뭔가 대표주 가격 변화를 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물을 살 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 대표주를 살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한국물이 괜찮다 생각이 들면 또 골라서들 사요. 한국에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꽤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는 결국 글로벌 체인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반도체는 당연히 포함될 거고. 반도체도 해당되고 2차 전지도 해당되고 자동차도 나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T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보면은 폴더블 폰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쪽 관련된 기업은 좋겠죠. 글로벌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종목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연 소비를 줄여놓은 것들도 꽤 많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거는 뭐 확인해 보셔도 되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중국이 견제를 하잖아요. 지금 한국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위 하여튼 반도체를 잘 안 사요. 그러면 이제 한국 측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재고를 쌓고 있어요. 왜 쌓고 있을까요? 아니 한번 작가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결국은 살 거니까. 아, 결국은. 왜냐하면 뭐 이렇게 쌓아놓고다 보면 결국은 사서 해야 걔네들도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못 만드니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가격 교선력이 그래도 길게 보면 또 그때는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니었어요. 자동차 이제 뭐 부품 문제 때문에 안 될 거다 하니까 다 재고 있다가 확 돌아섰고 조선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은 다들 말하면 다들 싫어하는 은행 건설마저도 내년 정도에는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이렇게 잘 좀만 생각해 보시면 막 조급하게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거 다시 여기서 팔고 이거는 뭐 프로 트레이더들이 하는 영역이고 사실 투자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이미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좀 제가 말했던 부분 많이 빠져 있는 것들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몇 년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이 합리적 주가에 와 있는 좋은 주식들이 여전히 많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뭐 여기서 제가 오늘 나와서 뭐 작가님 오랜만에 뵀는데 뭐 지수의 고점은 얻을 것 같고 뭐 여기서 정도는 줄이시고 매도래는 좋아지고 이거 뭐 말이야 뭐 그냥 풀면 거의 뭐 예언자 되고 소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몇 년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해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큰일 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려고 장황하니 지금 한 시간째 떠드는 건데, 큰일 나지 않았다면 싼 것들을 사놓으면 올라갈 거라는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싼 것들은 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좀 이해를 했는데 아까 전에 싸면서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붙어야 한다 해주셨잖아요. 캐펙스 투자 측면에서는 좀 뭐 사례로 들 수 있을 만한 섹터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좀 2차 전지 같은 쪽에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좋아진 거 얘기해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가 자꾸만 지금도 안 좋게 생각하는 반도체도 자꾸 얘기하고 심지어 가장 싫어하시는 물려서 듣기면 진저리 치시는 건설 같은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새로운 무슨 기술 같은 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싸다는 걸 봤을 때 이런 고민은 좀 돼요. 결국은 비쌌던 주식들이 지금도 비싼 주식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들 흥분하셨던 소위 NFT부터 뭐 게임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온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
있는 것보다 훨씬 과장.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화장품이 중국 모형사 광고 막 보냈지만 결국 그때부터 계속 세락을 해왔잖아요. 중간중간에 간헐적 반등은 나왔지만 비슷한 게 그쪽 아닐까요? 그런 징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장외 시장에서 소위 그러한 소위 성장 가치, 그러니까 밸류가 고밸류인 그런 주식들의 오버가 너무 심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들도 뭐 너무 심했지 않나요? 마켓컬리 상장가 어떻게 연기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런 기업들 가치도 지금 요즘 스타트업 뭐 마켓컬리 가는 것도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업.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 이제 한번 돌아섰다 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별로 미래가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이 넘버의 시대가 온 거예요. 뭐 나중에 그걸 썸네일 써도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기업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어렵다게 보이면 더 어려울 텐데 하여튼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시작하면 시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